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이제 무선 마이크를 오늘 이제 어제와 달리 사용하는데 어떻게 뒤에 괜찮습니까? 마이크 상태가 괜찮으세요? 예, 이게 좋습니까? 이게 좋습니까? 1번, 2번, 1번. 1번도 괜찮다, 그치? 그래,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신약 전반에 대해서 이제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예, 이제 어제는 구약 시대 1000년을 그냥 2시간 동안 그렇게 정리를 했고, 오늘은 이제 신약 시대를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제 신약은 로마 제국이라는 이제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해서 간단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부활까지를 중요한 요점들만 짚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 아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로마 제국은 보편 제국이라는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 민족, 또 여러 문화, 또 여러 종교를 말하자면 아우르는 그런 국가, 그리고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국가. 아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로마 제국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제 미국이 두 번째로 이런 보편 제국, 로마 제국과 비슷한 그런 제국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여러 민족, 여러 문화,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그리고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국가.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요, 전쟁과 기아와 질병, 지금도 세계 곳곳이 전쟁, 그죠? 기아, 질병,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중동, IS 등등. 우리 한국만 해도 어릴 때부터 공산당이 싫어요. 이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참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그 시기에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로마 제국이 바로 첫 번째로 그걸 실행한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로마 제국은 BC 753년 이탈리아 반도 중부 테베레강 지역, 이 지역을 옛날 말로 라틴 지방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조그마한 도시국가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라틴 지방의 라틴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다스리던 왕정 시대, 말하자면 왕정 체제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 500년 정도, 200년 정도 갑니다. BC 753년에 시작을 해서 정확히 509년까지요. 7번째 왕이 폭군으로 전락해. 그러니 로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암살을 해요. 그리고 왕이 폭군으로 되면 참 나라가 곤란해지는구나,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해서 정치 체제를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국회를 옛날 말로 원로원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국회를 원로원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이 사람들을 집정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명이 임기 1년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시기를, 이제 이런 정치 체제를 공화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509년부터 정확히 BC 27년까지 약 500년간 계속돼요. 공화정 시기가. 이때는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집정관이거든요. 2명이 임기 1년 동안 번갈아가면서 6개월씩 이렇게 다스리는 체제. 이게 500년간 계속됩니다. 이 시기 때 로마 제국은 지중해 전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 카르타고라는 나라였습니다. 다 제패하고 아주 강국으로 이제 지중해 전역의 최고의 강국으로 부상을 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 첫째, 신분의
귀한자와 천한자가 너무 벌어져. 위에 귀한자들, 귀족들은 엄청난 신분의 특혜를 누리고 평민들은 너무나 힘들어. 간격이 크죠. 신분의 간격 두 번째. 재산의 간격이 또 너무나 크죠.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은 너무 크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신분과 경제의 양극화가 심해지면 반드시 국가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순리입니다. 로마 제국도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공화정으로 지중해 최고 패자가 되었지만은 이런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 게 낫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라는 커졌는데 어떤 결정을 하려면은 빨리빨리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나 느린지라 이런 강대한 국가에 어떤 맞지 않게 이것을 본 사람이 그 당시에 로마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가장 능력이 있는 최고의 로마인이라고 평가받는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인물입니다. 이 카이사르가 이 시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적으로는 안 되고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이걸 이제 제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부터 이제 제정인데 황제 제자를 써서요. 왕정, 공화정, 제정 이렇게요. 이 제정이 이제 끝까지 갑니다. 황제가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누구나 황제가 될 수 있도록 신분을 오픈하는 기라. 양반만 이제 과거에 급제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말하자면 관리가 되고 황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다음에 귀족들이 재산을 좀 더 분배해서 말하자면 그 부가 양극화되지 않도록 이런 이제 그걸 구상하는 게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러나 이런 공화정 체제를 이제 끝내고 제정으로 넘어가는 데서 원로원 의원들이 이제 반대하는 거죠, 속으로. 그러나 카이사르가 워낙 뛰어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감히 카이사르에게 도전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제 암살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카이사르가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BC 44년인데요. 그때 이제 유명한 말,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면서 믿었던 그 오른팔 중에 한 사람, 브루투스 너마저 이제 카이사르가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이거를 수습한 사람이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불과 18살 어린 나이였지만은 카이사르의 양자였습니다. 예. 카이사르 고모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양자로 들어왔어. 능력이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이래서 이제 양아버지 카이사르에 말하자면 복수를 하고 원로원 의원들을 복수하고 완전히 1인 이제 황제 체제로 이제 등극하면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지요. 로마 제국은 476년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BC 753년부터 1453년까지 약 2200년을 지속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번영과 통화를 누렸던 대제국이었습니다. 특히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초대 황제인데 BC 27년부터 재위합니다. 언제까지? 14년까지. AD 14년까지. 그리고 두 번째 황제가 그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14년부터 34년까지 재위합니다. 예수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집권 시기였던 BC 6에서 7년 이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티베리우스 황제 재위 시기였던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언제 태어났는지는 불분명하지만은 돌아가신 날짜는 서기 30년 4월 7일 이렇게 학자들 연구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납니다.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아주 간단히 몇 가지만 얼마나 대단한 제국이었는가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로마 제국이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국가의 기초를 놓은 황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국가에 아주 기초를 놓았고 이것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번영과 평화를 누렸던 기초를 놓았습니다. 우선 로마 제국은요, 정복한 지역을 속주로 구별해서 함께 사는 이런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속주민들이 제국의 구성원이 되도록 했고, 정복한 속주민들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로마 시민권을 얻도록, 그래서 로마 시민이 되고 군단장이 되고 속주민들이 원로원, 의원, 마침내 황제까지 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속주민들이요. 그 전에 뛰어난 장수였던 알렉산더라든가 세계를 제패했던 칭기스칸 같은 사람은요, 정복한 지역 사람들을 그냥 노예로 썼어,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제국이 사라져버렸는데 비해서 로마 제국은 속주민들을 갖다가 서로 같은 말하자면 시민연합으로 동화하는 정책을 패자 동화 정책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부르는데요. 어쨌든 이제 30여 개의 속주가 있었는데 전부 로마 연합으로 묶어서 다 로마 시민권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요.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해서 갖느냐? 부모가 로마인이면 자식은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를 위해서 크게 기부를 한 사람. 세 번째로 로마 제국을 위해서 크게 공헌을 한 사람. 네 번째로 이도저도 아니면 로마 군인으로서 25년을 복무하면 로마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아들도 로마 시민권이 주어져. 로마 시민권은 속주민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좀 얻으려고 해요. 로마 시민권을 얻으면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는 원로원의 능력에 따라서 군단장 또는 황제까지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오로의 부모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오로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미국 시민권자가 얼마나 미국에서 큰 보호를 받고 있는지 잘 아시잖아, 그지? 미국 시민권을 얻는 거나 로마 시민권은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영주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주권자는 시민권이 있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바로 미국이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은요, 얼마나 신사적이고 특히 귀족들의 희생정신, 나중에 노블리스 오블리즈라는 말을 쓰는데요. 로마 시민들은 말하자면 병력과 세금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비로소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병력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결코 고위 공직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부자들, 귀족들은 전쟁 비용을 전부 도네이션 하거나 충분한 세금을 내어서 국가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희생을 다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귀족들의 희생정신이죠. 또 로마 군단장들은 전쟁 중에 적의 포로가 되면요, 협상 카드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또 로마 황제도 전장에서 전쟁을 하다가 실제로 전사하는 경우도 생기고 로마 황제가 적의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로 노예로서 일생을 마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스 황제, 명상록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 황제도 전쟁에서 전사한 그런 황제입니다. 그 정도로 귀족들의 희생정신이 아주 강했습니다. 한국은 고위공직자들, 부자들이 두 가지를 극히 피하려고 합니다. 첫째, 병력, 둘째, 세금. 이 두 가지.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 임명하려고 공청회 하다 보면 전신에 뭐 병력 면제다, 뭐 허리가 아팠다, 뭐 무좀이 걸렸다, 뭐 등등 희한한 이유로 하여튼 병력 다 면제받았어.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장관 후보자가 되고 이래 보면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적게 넣으려고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로마와는 완전히 다르지요. 이런 이제 귀족들의 희생정신을 나중에 프랑스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즈라는 말로 불립니다. 이 말은 이제 영국과 프랑스 전쟁에서 생긴 말입니다. 100년 전쟁, 1350년에서 1450년까지 한 100년 동안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간에 이루어진 전쟁이 100년 전쟁인데요. 그때 1346년 프랑스의 그 도브 해역 쪽에 영국과 제일 가까운 항구가 칼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칼레 성을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이제 포위를 했고 오랫동안 영국군에 포위되어서 결국에는 칼레 성 안에 식량이 떨어지자 칼레 성주가 결국에는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게 항복의 뜻을 전합니다. 그때는요, 승자가 패자의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레 시민들, 프랑스 사람들이죠. 노예가 되는 죽든 영국 왕의 처분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왕은 답신을 보냅니다. 좋다. 항복을 받아준다. 하지만 그동안에 대립하면서 우리 영국군도 많은 희생을 입었다. 이 누군가는 이 희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서 다른 시민들은 모두 살려주겠다. 대신 대표로 6명을 뽑아서 대신 처형당해야 된다. 시민들을 다른 사람들은 살려주는 대신에 6명을 뽑아와서 오랏줄로 묶어서 모든 성의 열쇠를 가지고 내일 아침에 영국군 진영으로 보내라. 이들을 대신 처형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신을 보냅니다. 칼레 시민들은 살았다고 그래 좋아했지만은 문제는 6명을 누가 어떻게 뽑느냐 이게 이제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야 6명을 어떻게 뽑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할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자 뭐 등등. 예.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막 서로 눈치를 보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그 칼레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웨스타드 생 비에르 하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손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일순간 아주 조용해졌죠. 두 번째로 칼레 시장이 저도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칼레 법원장이 저도 가겠습니다. 해서 최고의 거상 그리고 최고의 귀족들 6명이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이 6명이 줄줄이 그 다음날 오랏줄에 묶여서 영국군 진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날 낮에 이제 처형장에 이제 놓고 이제 참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처형을 집행하라고 명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막 성에서 사람들은 막 그걸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고, 이때 영국군 왕비가 왕에게 가서 마침 임신 중이었습니다. 영국 왕에게 전하, 저 사람들 희생 정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뱃속에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왕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좋다. 그래. 당신들의 희생정신 적이지만 놀랍다. 그래서 앞으로 끌고 오너라 해서 오랏줄을 풀고 그 희생정신에 영국 왕이 감동해서 은화 2립씩을 주면서 진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실제 사건. 그 이후로 귀족들의 희생정신, 로마 제국부터 이어오는 이런 서양의 귀족 정신, 귀족들의 희생 정신을 프랑스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로 이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신이 이제 미국으로까지 이어져서 서양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내놓고 희생하는 이런 정신이 아주 이렇게 서양인들의 좋은 정신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왔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로마의 황제는요, 세습제가 아니라 능력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본토민이 아니라 속주민도, 맞으면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그리스나 이런 속주민들도, 맞으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 속주민으로 황제된 사람은 없습니다만 에집트 사람으로 황제된 사람도 있고요, 스페인 사람도 황제된 사람도 있고요,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개 로마 병사에서 출발해서 군단장이 되고 원로원 의원, 결국에는 황제까지
그렇게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황제는 대부분 암살이라는 형태로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황제의 나라가 아니다. 우리 로마인의 나라다. 그런 것이죠. 이런 의식이 강했어. 우리 로마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황제가 잘못할 경우에는 대부분 암살이라는 형태로 제거됐습니다. 많은 로마 황제들이 암살로 제거됐습니다.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생각이 달라요. 나라는 그죠? 우리 백성의 나라가 아니고 왕 개인의 나라. 왕 개인을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희생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의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체계도 로마 제국 세금이 너무나 아주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국가를 유지하는 경제가 바로 세금인데 세금이 로마인들에게 불만을 주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소득세와 같은 이런 직접세가 없었고 간접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라든가 상품 소비세, 노예 해방세, 상속세는 5%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제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요. 속주민에게는 세금이 얼마였나? 10%였습니다. 농사 짓는 거에 10%를 로마 제국에 내면 속주민들은 자유롭게 경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주민들이 10%의 세금이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국경 너머의 적으로부터 말하자면 보호해주는 하나의 대가로 생각했기 때문에 10%의 세금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고 세금이 과중하면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반란이 일어나면 훨씬 더 국가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금으로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법 모든 말하자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모든 게 법에 따라서 법치주의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이런 법이 없어요. 항상 법에 따라서. 지금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로 법을 실행하는데 공정한 편입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공정하지요. 한국은 우선 교통사고가 나고 일단 목소리 큰 사람이 일단 이기고 그 다음에 이 힘있고 빼기는 사람이 훨씬 무죄 이런 말들이 아직까지 좀 법이 있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것 같은 아직까지 한국은요. 로마에는 또 로마 가도가 잘 돼 있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고속도로지요. 로마 전역을 아주 고속도로를 잘 닦아서 신속한 군대 이동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습니다. 로마인들은요 그 당시에 산속에는 호수물을 먹었습니다. 강물을 먹은 것이 아니라요. 그 호수의 물을 수로로 끌어와 가지고 각 가정에 그 당시에는 주로 나무로 이제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관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서 수돗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도가 벌써 로마 시대 때 있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로마에 가면 수도 그 유적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 가장 먼 곳에는 800km의 호수의 물을 그 당시에는 발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낙차를 이용해서 로마 시내까지 물을 끌어와서 상수도를 먹고 살았습니다. 80km 떨어진 수원지의 물, 낙차가 불과 100m밖에 되지 않는데도 80km나 떨어진 물을 끌어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군단, 무적이었죠. 그 당시에 로마 군단, 일개 군단 병력은 12,000명이 기본이었고요. 이제 군단 조직이 군단이 있고 군단장이 있고 군단장에는 대대가 있고 대대 밑에는 백인대가 있고 백인대 밑에는 분대가 있었습니다. 일개 군대는 10명씩 구성되어 있고 8개 군대가 한 개의 백인대가 됩니다. 그래서 백인대장, 성경에 나오는 백인대장은 백인대의 책임자라. 백인대는 100명이 아니라 80명입니다. 80명의 장임을 백인대장이라고 하는데 100명의 장이 백인대가 아니고요. 어쨌든 백인대장은 80명. 그러니까 8개 군대, 1개 군대가 10명씩이니까 8개 군대의 장이야. 백인대장이. 이 백인대가 6개가 모인 게 한 개 대대가 돼요. 1개 대대가 480명이에요. 1개 대대가 10개가 모이면 1개 군단이 돼요. 그래서 한 6,000명이 1개 군단이고 보조군단 6,000명 합쳐서 이제 12,000명이 1개 군단이 되고 이런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로마 제국 아우구스토스 황제가 로마
제국 시스템